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금융업 장학 과정을 했었죠? 자, 이렇게 800년 동안 유대인과 이슬람과 카톨릭 교도가 같이 공존했고 정말 공존이었어요. 본인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역사적인 상황이 그들을 한 땅에서 이웃해서 머물게 하고 때로는 서로 간에 투쟁하고 때로는 서로 간에 상호 협력하면서 스페인 문화라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또 거듭한 거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페인 문화는 새 문화가 투쟁하면서 공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1492년에 그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요. 저번 시간에 1개월 이내라고 했었는데 여기 4개월이 맞아요. 나도 이제 깜빡깜빡해서 4개월 이내에 떠날 것을 명령했고 진짜로 떠나요. 당시 스페인 인구가 700만 명이었는데 유대인 인구가 약 50만 명이에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거는 도시 인구 중에서도 성공업자 거의 모두가 유대인이라고 보면 되고 이들을 추방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일단은 세금을 거둘 사람이 없어져요. 유대인들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세리 있죠. 세금 걷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돈 만지는 거를 죄악지 않은 소년 때문에 금융업을 장악했고 왜 금융업을 장악했는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세금을 거둘 사람이 없어지고 또 세금을 거둔 사람이자 가장 큰 국가 납세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세수의 재원이었어요. 근데 자본과 계급을 전부 내쫓으니까 세금을 거둘 데가 없어져. 국세가 거둘 데가 없어서 국고 수입이 텅 비게 돼요. 한 가지 정말 바보 같은 게 여러분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 알죠? 그쵸?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알을 낳게 하면 되지 절대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쵸? 이사벨 여왕이 그라나다 왕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라나다 시를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남군 블락이 요사라고 그랬죠. 결국 내부적으로 무너져서 자진 반납했지만 몇 년 동안 포위하면서 공방한 대치상이 지속됐기 때문에 수많은 군인을 먹여 살리려면 엄청난 양이 식량이 들어가죠. 그렇죠. 군대가 필요했고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국고가 텅텅 비게 됐어요. 군인들을 몇 년 동안 대치 상태로 성을 포위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사벨 여왕이 왕관을 건당포 그러니까 그 사채업자에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 사채업자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죠. 뭐 왕관이 왔자 얼마 안 있어. 그걸 담보를 요구했다는 거는 상징적인 거죠. 왕관은 상징적인 건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걸 알 수 있겠죠. 감히 여왕이 왕관을 담보를 요구하고 이사벨 여왕도 치욕을 부르고 그걸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려서 그라나다 시를 무너뜨려. 솔직히 속으로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었겠어. 그렇죠? 내가 여왕인데 왕관을 감히 담보로 달라고 하다니. 사실 1492년에 국토 회복을 했지만은 국고는 텅텅텅텅 빈 상태였고 유대를 추방하라고 했는데 유대인한테 모든 재산을 두고 가라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유대인 재단이 환수해서 국고를 채울 생각을 했고 실제로 모든 재산을 놔두고 가니까 국고가 2배 이상 줄어요.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그 다음에 거위를 죽여버리니까 요만큼 부를 누리려고 해서 스페인이 매년 창출할 이만한 부를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소이익을 받으려다가 정말 큰 걸 잃어버리죠. 스페인 사업 및 금융기관이 완전히 붕괴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생각하냐면 한국에서 삼성, LG, SK 뭐 대기업, 현재 재벌기업이 한국 땅에서 일순간에 싹 사라지고 모든 은행이 한국에서 싹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고 싶어도 예금을 못해요. 그렇죠? 총체적인 경제의 태동하는 자본과 계급이 없어져요. 그래서 유럽의 이 시기가 언제예요? 1492년이죠. 시기적으로 1492년은 무슨 시기예요? 유럽에서 문예 부흥이 시기죠.
이태리를 기반으로, 이태리에서 문의의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이슬람과의 중개 무역이 가장 최전선지인 이태리였고, 결국 동방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을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에서 넘겨받아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같은 소도시 국가들에서 중개무역으로 전체 유럽으로 전해졌어요. 그 돈을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상공업이 성장해요. 이태리에서도 동본제도가 벌어지고 상공업이 성장하면서 이 시기에 되면 어때요? 자본가 계급이 등장하고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고 메디치 가문 같은 대표적인 금융 가문, 상공업 가문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들 가문이 문예를 부흥시켜요. 문예의 부흥은 뭐로 이루어져요? 르네상스로 이루어지죠. 르네상스로 이루어지고, 르네상스는 나중에 결국 독일에서 뭘로 이루어져요?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까지 이루어지죠. 르네상스 장차 전에는 어때요? 중세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게 신 우선이에요. 르네상스는 어떻게 돼요? 인간 중심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세는 모든 사고가 이데올로기가 신 중심으로 가요. 신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들 신의 종교를 증명하셨어요? 있어? 나 매일같이 1년마다 교회 간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있을 텐데. 가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어요. 신 중심사라는 건 중세사회는 이성의 중심사회가 뭐예요? 감성 중심사예요. 감성 중심사회인데 르네상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 중심사회가 돼요. 인간 중심사회는 건 뭐예요? 인간이 이성을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1492년 15세기 말에 들어가 문예의 붐이 오고 16세기 들어가 본격적으로 르네상스가 일치기로 해서 활짝 꼽혀요. 르네상스를 꼽히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자본가 계급이에요. 바로 누구냐? 자본가 계급이면 누구를 말해요? 부르주아 계급이에요. 그 중심에는 유대인이 있었고, 스페인에서는 유대인을 추방하죠. 그쵸? 유대인을 추방하니까 자본가 계급이 성장 못하고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 못하고, 따라서 스페인은 르네상스가 꼽히지 못해요. 전체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꽃피운 반면에 스페인에서만큼은 르네상스가 꽃피우려고 하다가 막 꽃피우지 못해요. 15세기 말 1492년까지는 스페인에서 문예의 부흥이 기운이 돌아야 저번 시간에 책 읽는 중에 하나가 라 세네스티나 셰익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테르라는 작품이죠. 셰익스피어도 르네상스, 로미오와 줄리엣도 르네상스 작품이요. 모테르의 라 세네스티나 어린이의 사랑 얘기, 문예의 부흥 시기에 막 나타났던 작품이었는데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시점에 인간의 사랑을 다루고 1492년 이후에 유태인 쪽으로서 자본가 그룹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르네상스가 꽃피우지 못해요. 르네상스가 꽃피우지 못하고 자본가 계급이 성장 못하니까 시민이 성장 못해요.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따라서 스페인에서는 계몽주의가 나중에 어때요? 시민 계급이 일어나서 계몽주의가 꽃피우지 못해요. 전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꽃피우세요. 그 계몽주의는 그 후예이고요. 17세기, 18세기까지. 자, 스페인에서는 또 한 가지. 학기 초에도 얘기했지만 서구 문명이 동양을 앞서는 발달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라틴 아메리카의 발달에서 시작됐어요.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상 중국과 인도를 합한 GDP가 전 세계 총 생산이 아닌 GDP의 항상 50%를 넘었어요. 항상. 예외가 없었어요. 이때도 항상 중국이 우위였고, 이 당시까지 전 세계에서 선박 건조 기술이 제일 뛰어난 곳이 중국이었고, 거대한 선박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중국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중국을, 이런 인도의 거대한 경제력, 중국의 거대한 경제력을 서구 문명이 앞서갈 수 있는 발전을 말하는 게 언제다? 라틴 아메리카 발견이에요. 왜?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견한 다음에 엄청난 양의 금과 돈이 발견돼서 라틴 아메리카 1492년 발견된 이후에 향후 100년 동안 유럽으로 나타나서 써졌던 금과, 특히 금만 해도 금의 양이 유사 이래 그때까지 발견된 금의 양보다 훨씬 많아요. 유사 이래 그때까지 전 세계에서 유통된 금의 양보다 100년 동안 유럽으로 쏟아진 금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어느 정도의 금이 쏟아져 들어야지 알겠죠? 그 금이 전부 스페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금을 유통시키려면 금융기관이 있어요. 스페인은 금융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금융기관이 없어요.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서 금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 금은 스페인에서는 물가 앙등만 유발시키고 스페인에 남지 못하고 전부 어디로 가냐? 영국의 네덜란드, 런던, 영국의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파리의 그 은행들로 전부 그 금이 들어가요.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서 금이 수입되면 될수록 어디만 세쳐져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금고만 살찌워지고 그쪽에 살는 유대인들만 살찌워지게 돼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산업혁명은 자본이 축적되지 않으면 쏟아지지 않아요. 엄청난 양의 자본이 축적되니까 성장하던 부르주아 계급, 상공업 계급이 그 축적된 자본, 엄청난 양의 자본이 쏟아져요. 그 자본을 바탕으로 뭐가 일어나요?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라틴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금과 은이 없었다면 결코 서구는 산업혁명을 일으키지 못했을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했으면 어때요? 서구가 분량을 앞서지 못했겠죠. 100년이 지난 17세기 1600년대 1700년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결국은 중국을 앞서게 되는 거죠. 중국과 인도는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나 식민지 상태를 연락하게 됐고 그 발전은 어디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스페인에서 유대인을 추방해요. 이들이 어딘가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간 곳은 네 곳이에요. 이렇게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네 번째 오스만 투르크가 발칸반도를 점령해요. 발칸반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죠. 이 지역이 경기에 부응을 해서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요. 또 유대인이 가서 그쪽 경제를 부응을 시켜놔요. 자,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살던 거를 전부 쫓아냈잖아. 스페인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 두근두근 끓겠죠. 이들이 영국의 런던, 파리,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가서 여기 경제를 부흥시켜놔요. 이때부터 1490년 이후부터 이 세 지역의 금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또한 수많은 상공업자, 공업자도 표현이 되어 있죠. 이들이 그 당시 선박은 가장 세계에서 유럽 세계, 동양이냐 중국이 가장 훌륭했고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선박을 제조하는 곳은 바로 어디였냐? 스페인이었어요. 이 훌륭한 선박 제조 기술을 가진 공업자들이, 농민들이 전부 어디 가요?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갑니다. 네덜란드 선박. 거기서 훌륭한 선박을 제조하기 시작해요. 그 선박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어때요? 스페인의 무적함대 유명했어요. 한 번도 지지 않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결국 퀸 엘리자베스 알리자베스 왕이 무너뜨려요. 누구의 기술이었는데 스페인에서 중요한데 유대인의 기술이었는데 그 분자를 어디서 스페인 식민지 라틴 아메리카의 금과 은을 갖고 네덜란드, 영국의 국보가 살쪄지고 그 돈을 바탕으로 오히려 스페인은 어때요? 묻지게 돼요. 또 한 가지, 유럽에서 중세 이후에 처음으로 식민지를 건설한 게 스페인이에요. 여러분들 한미 FTA 알죠? 한유럽 FTA 알죠? FTA 기본은 뭐예요? 식민지는 FTA랑 똑같아요. FTA 뭐예요? 관세, 무관세로 영내간 교육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한국에 없는 제품이 관세 없이 들어가고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관세 없이 들어가서 해요. 식민지라는 건 뭐예요? 시장을 FTA 뭐예요? 시장을 확보하는 거죠. 무관세로 한다는 거는 시장을 하나 확보한다는 거예요. 식민지 원칙은 뭔지 아세요? 식민지를 정복해요. 식민지를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원재료를 관세 없이 식민지 본국으로 갖고 와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생산되는 금과 은과 모든 사탕수수 등 이런 거를, 커피 이런 거를 세금 없이 스페인에 갖고 들어오면은 그 원재료를 스페인에서 산업 발달된 데서 가공을 해서 다시 식민지에 팔아요. 세금 없이 들어가서 그 식민지에서 식민지 본국 상품을 팔아야 돼요. 이 시스템이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스페인에서 산업이 붕괴되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원재료가 들어가도 스페인에서 그걸 가공할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원재료는 어디서 가공된다? 영국의 런던에서 가공이 돼서
다시 어디로 팔려나가요? 라틴 아메리카로 팔려나가요.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과의 식민지와 식민지 보건국가 관계인데 교육에 대해서 스페인을 싹 빠지고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교육 대상은 처음 가세요. 네덜란드, 영국, 그 다음에 어디로 바뀌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바뀌어요. 쿠바의 럼주가 어디로 수입되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수입돼서 미국에서 가공돼서 싼 위스키를 싼 값에 질 좋은 위스키 만들어서 영국으로 팔려나가요. 영국의 양주업자들이 난리가 나요. 거의 관세 부과하고. 자, 그래서 스페인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라틴 아메리카에서 들어오는 금과를 수입 금지 조치를 시켜요. 왜냐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들어오는 금과를 라틴 아메리카 수입하면 수입할수록 스페인이 아니라 적국인 영국과 네덜란드가 합쳐지기 때문에 금과 은을 못 들어오게 수입을 막아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못 들어오는 모든 상품 수입을 막아요. 하지만 한국도 금괴 들어오는 거 불법이에요. 다 미수돼요. 여러분들 금은방 파는 금괴다고 미수해서 들어온 겁니다. 금괴 미수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사람은 돈이 모이면 무슨 일을 해요. 안 그럴 것 같지? 그렇게 돼. 나중에 애 태어났는데 물가 없어. 무슨 일을 하지? 사람은 그렇게 돼요. 돈 앞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금과 은이 밀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밀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과 은의 가격이 더 뛰어올라요. 보통 밀수를 하잖아요. 밀수를 하면은 원산지 가격에서 곱하기 5배에서 곱하기 600을 해야지 이익이 나는데, 왜냐면 밀수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고 유통 과정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책은 완전히 실패해요. 스페인이 금과 은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들어오는 걸 밀수를 하고 철저히 막아버려요. 안 돼요. 못 들어와요.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 스페인 재정이 파탄을 해요. 국가 부도 사태 여러 번 사태해요. 돈 못 갚겠다. 그때마다 유대인들한테 스페인 왕실이 돈을 빌려올 때 담보를 제공해요. 담보를 뭘 제공하는 줄 아세요? 라틴 아메리카 금광과 은광을 담보를 제공해요. 돈 못 갚겠다. 국가 파산되면 그 금광과 은광이 누구 소유가 돼요? 유대인들. 결국 영국과 네덜란드의 소유가 돼요.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인데 그 금광과 은광을 무국 소유지가 영국의 은행, 네덜란드의 은행이 소유가 될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 모든 단초가 무엇 때문에? 오로지 유대인을 추방한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국가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교조적인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 일념 하에 유대인을 추방한 결과 스페인은 1등 국가에서 100년이 채 안 돼서 2류 국가로 무너지고 100년은 3류 국가로 무너져서 1970년대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 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국가였어요.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직까지 독재자가 있었던 국가고, 프랑코 독재, 스페인 유전을 겪어서 1940년대 말부터, 30년대 말부터 45, 6, 7, 거의 40년 가까이 프랑코는 독재자가 스페인을 지배해요. 고문, 납치, 사고타기 등등이 70년대까지 벌어지죠. 그게 70년대까지 스페인의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그 상황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 사실은 스페인이었어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술도 없이 충분하지 않고 등등 벌어졌죠. 왜 그런 유럽 국가가 70년대까지 민주주의 분위기가 되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유대인 추방 때문에. 역사적인 하나의 결정이 몇백 년 동안 한 국가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겠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정치인이 된다. 근데 보통은 국민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는 국가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 당시 이 조치, 유대인을 추방한다고 했을 때 스페인 국민들이 싫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어. 꼴 보기 싫은 유대인, 이것도 추방해버리는데 돈밖에 모르고. 열렬한 지지를 받는데 그 정책 때문에 또 한 가지. 스페인은 공식적으로 유대인 추방을 사과한 적이 없었어요. 결국은 1992년 라틴 아메리카 발견 500주년을 맞는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스페인 국왕이 이스라엘 방문을 해서 500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역사이 그런데 1492년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프랑스, 런던, 영국을 간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금융 제국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서구 문명을 지배하고 있어요.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죠. 나중에 뉴욕까지 19세기 진출해서 뉴욕 금융을 활성화시키고. 근데 오스만 투르크 있죠? 터키. 오늘날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의 술탄이 초청을 받아서 그 지역으로 간 사람들은 운명이 어떻게 되냐?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19세기 들어가면 오스만 투르크가 서구 열강에 시달리게 돼요. 못 살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불만들이 일어나니까 투르크 민족주의, 터키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케말 파시가 있죠. 터키의 거부를 터키를 건국해요. 터키를 건국한 다음에는 터키어를 쓸 걸 강요하고 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를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강요해요.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에 살던 이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세 가지 선택. 발칸반도에 살던 이분들은 그대로 남고, 두 번째는 동유럽으로 이민을 가고, 동유럽 아니면 독일 같은 데를, 아니면 세 번째는 뉴욕으로 건너가요. 19세기 뉴욕에 건너가는 사람은 정말 선택을 잘한 게 19세기 가서 뉴욕에서 자리를 잡고, 아직까지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 1490년 추방된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썼다? 19세기 1490년 당시에 스페인어를 썼어요. 그걸 유대인 스페인어로 하는데 중세 스페인어 모양이 똑같거든요. 오늘날 20세기 현재까지 LA 뉴욕에 있는 이 후손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60대, 70대, 15세기 1492년 쓰던 중세 스페인어를 아직까지도 구사합니다. 아직도 그 언어가 스페인어로 살아났지만 그 언어가 살아남아서 아직까지도 살아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오스만 투르크 중에서 발칸반도에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은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내려나이죠. 그때 엄청나게 최근 10년 사이, 15년 사이 엄청나게 학살이 다녔죠. 인종청소를 싹 당해버렸어요. 아랍 민족과 함께 인종청소를 당했고, 그 다음에 동유럽으로 이민간 사람들 대다수가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죽었습니다. 5에 4명은 죽고 5에 1명은 살아남았어요. 그때 이민을 제일 행복한 게 잘 간 사람이 미국 가서 선택한 사람들이 제일 잘 갔고, 이민하면 잘못 가는 바람에 비참한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추방된 유대인들 북유럽 국가 위주에서 스페인의 적인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리고 스페인 대상으로 싸우거든요. 자, 그냥 이게 반대면 망가졌나봐. 이게 빠졌는데 또 빠졌죠? 뭐가 괜찮아. 자, 유대인을 추방해요. 유대인을 추방하는 건 금융업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했죠. 자본가 계급이었죠. 두 번째, 또다시 바보 같은 일을 저질러요. 1492년 그라나다 왕국을 할 때는 처음에 카톨릭 왕이 그라나다에 무슨 약속을 하고 시를 양도했어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재산과 모든 기득권을 보장해 주겠다. 그 약속을 10년 만에 파리처럼 깨트렸어요. 1502년 왕국 내 모든 무원들을 땅에서 떠나라고 해요. 자, 유대인들은 돈이 많은 계급이었고, 무어인들은 무슨 계급이었었냐면 주로 그 하층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다수의 그 유대인 무어인들은 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세를 들어서 돈은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세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 성당 보여주면서 중세 귀족들이 성당을 지어주면서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얘기한 적 있죠. 그 성당 주위에 모든 집들이 있고, 그 아파트가 있고, 상가들이 있고, 그런 걸 귀족들이 세를 준다고 했죠. 그 상점 위층에 살고 있던, 아니면 상단층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하층민들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세를 놓던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돈 많은 아주 고급 귀족, 공작, 백작 이런 사람들은 성당주에, 흑구시 명당주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돈 없는 중산층에 해당되는 귀족들은 그냥 좀 변두리 아파트 같은 거를 하면서 학교 앞으로 지금 원룸 같은 걸 지어가지고 세를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런 세를 살던 대부분의 무어인들이 세를 살았는데 그 무어인을 추방해버려요. 어떻게 돼요? 학교 앞에 여러분들 고대인들이 고대를 한꺼번에 다 써버려요. 고대인들 이전에 학교 앞에 원룸 업자를 쏠까 망하겠죠? 빚져서 줘요, 보통은. 아마 한 2, 30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은행 융자가 10억에서 15억 은행 융자가 나고, 여러분들이 보증금 내는 걸 보증금 떼우고 뭐 할 텐데, 다음에 은행비 낭비를 뚝딱 망하는 거야. 바로 그 현상이 생겼던 거예요.
모든 무어인이 딱 추방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한테 해를 주어 살던 하급귀족, 그거를 스페인에서 이달고로 갔는데 하급귀족이 쫄딱 많아요. 다시 말해서 스페인의 중산층이 완벽하게 붕괴죠. 유대인 추방으로 스페인 자동제이고 상공업자가 모두 추방되면서 스페인 산업기반 금융기관이 붕괴되면 이 무어인을 추방함으로써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는데 무어인을 추방함으로 인해서 스페인의 중산층이 완벽하게 스페인이 계급 자체가 없어서 어때요? 스페인 계급은 최상류 귀족들, 백자, 공작들, 하급 귀족들, 중산층 사람들을 대다수의 하층민, 소수의 상류층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사회 경제 구조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뿌리채 흔들어놔요. 오늘날 사실 스페인이 또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스페인은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스페인은 산업 기반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었는데 70년대 독재 정치가 무너지면서 80년대 관광 사업을 키웠었는데 관광 사업은 스페인에서 오는 인구가 늘다가 더 이상 성장이 한계 묻죠. 관광 사업은 성장을 갖고 성장해서 스페인에서 전 세계에서 1년에 뭐 1000만 명이 방문한다면 그 이상은 더 이상 늘기가 힘들어요. 산업은 발달해 있지 않아요. 근데 유로화 가치가 높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내서 거품만 겪지 스페인 상품이 사실 이게 1,000원 하는 게 유로화 가치 때문에 1,500, 1,600원까지 해요. 그럼 이거를 상품 가치가 1,000원짜리인데 이거 누가 사겠어? 스페인 상품을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유로화 돈에 해가지고 자국 화폐 가치만 갑자기 뛰고 돈 가치만 떴는데 상품을 산다는 근거는 없어요. 경제 위기로 이어지죠. 그 모든 발달이 산업 기반으로 아마 스페인이 유대인을 추방시키지 않았더라면은 금융의 중심지는 스페인이었을 거고 사실 유대인 추방 전까지 스페인은 전 유럽에서 가장 질 좋은 양모를 생산하는 지역이었고 스페인 빌바오에서 생산되는 철강이 스페인에서 질이 제일 좋은 철강이었어요. 유대인 추방 후에 쫄딱 망하면서 양모 사업은 어디로 넘어가요? 영국으로. 철강 사업은 어디로 넘어가요? 북부유럽. 벨기에나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쫄딱 망해요.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세요. 또 대다수가 아니라 100% 스페인에서 모든 의사들은 유대인 또는 무어인이었어요. 왜? 근데 유대인과 무어인을 추방하니까 아파도 병을 치료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당시 스페인 상황은 여러분 아프면 그냥 죽어야 돼요. 병을 치료할 의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책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오죽하면은 1530년, 1500년 무어인을 추방하니까 의사가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1530년 의과대학 졸업생이 있었어요. 스페인 크리스천 최초 의과대학생이 언제 태어나요? 1530년에. 무어인을 추방하니 몇 년 뒤에? 거의 30년 뒤에. 오죽하면 최초 의과대학생이 졸업을 하니까 스페인 국왕이 거기 가서 졸업자까지 수가 있겠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었는지 알겠죠? 그렇죠? 요 공백 기간 동안 스페인은 아프면 안 돼요. 한국 같은 경우 모든 의사, 모든 의과대학생들을 추방한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엄청난 타격을 갖고 왔습니다. 101페이지 보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일단 보세요. 중세 스페인에서 가브리엘 잭슨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 재판소는 이단자뿐만이 아니라 개종자에게까지 탄압 대상을 확대하면서 점점 더 비대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자, 1490년 전에서 종교 재판소를 만든다고 했죠. 거기에 초대 종교 재판소는 누구였냐? 개종한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개종하면 떠나지 말 거를 요구해요. 일부는 개종하고 안 떠나고 대다수는 떠나요. 무어인들도 개종하면 안 떠난다고 하고 개종하면 안 떠나게 해주고 개종한 사람은 떠나게 돼요. 근데 모든 게 이데올로기인 종교는 모든 종교는 점점 교조적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개종하면 받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면 개종한 사람까지도 이단자로 몰아서 박해가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종교재판소가
어떻게 되냐면 마녀를 추천한다 하다가 나중에 거짓말을 밝힌다는 명분하에 개종한 유대인, 개종한 무어민들까지 전부 잡아다가 고문하고 재산이 뺏고 화형에 처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또 그렇게 된 이유는, 교조적이 된 이유는 사람이 탄압을 받잖아요. 유중이 하나에 탄압을 받으면은 그쪽 무릎 꿇고 그쪽 편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철저하게 버텨요. 이양물고. 그래서 책을 보세요. 이 종교재판소는 실제로 유대인이 개종을 나중에는 개종하는 절차를 불허해요. 개종할래야 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개종한 사람들 이단대로 잡아내서 고문하고 죽여요. 개종하지 않고 유대인 사회에 남아있던 자들은 종교재판관 이상으로 더 비타협적으로 바뀌어 그들이 전통신앙에 더 몰두하게 됐죠. 출구가 없는, 이와 같은 출구 없는 상황이 가졌던 최대한 모순은 당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많은 경우 유대인 동족이 박해자로 바뀌어 견고한 이 질서를 가장 널널히 옹호해요. 여러분들이 개종한 유대인이요. 그러면서 스페인에서 모든 일권을 재산 짓고 일권을 짓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종한 유대인들까지 잡아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앞서가서 개종한 유대인 동족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종교재판소에서 열렬한 신앙자는 누구야? 개종한 유대인들. 또 그들이 잡아낼 좀 누구예요? 개종한 유대인들을 철저히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개종한 유대인들 또 일부 숨어있던 유대인들은 더 철저하게 비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해요. 안식을 지키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아맘리의 비밀리에 유대인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종교재판소는 어떻게 되냐? 개종을 더 불하게 되고 모든 유대인을 믿지 않게 되고 모든 유대인을 철저히 박하게 돼요. 또 비밀리에 유대교 미사를 보다가 예외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남자하고 여자고 빨갈 벗겨요. 빨갈 벗기고 남자는 성기를 잡아 묶어서 그거에서 끈을 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게 하고 돌을 던져요. 물론 그 다음에 고문을 하고 인간이 상상할 때 가장 모든 동네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장작에 올려놓고 불태워 죽입니다. 그게 순서였어요. 보통은 고백성사를 하면은 목졸라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하고 목졸라 죽인다는 게 표현돼요.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절대 고백성사를 안 해요. 왜냐면 고백성사하는 순간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을 거야. 하늘이 열려 밀어. 근데 죽는 순간에 이 교도를 개종을 하면 어떡하래요? 개종하고 목졸라 죽인 다음에 불에 탈래? 아니면 한 채로 불에 탈래? 어떡하겠어?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고문까지 당했어. 온갖 치욕을 빨가벗기 당했어요. 하나 앞에서. 돌팔매까지 당했어요.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어. 산채로 불에 타면 여러분들 배부터 타는 거 지켜봐야 돼요. 어떡할래? 개종하고 목졸라 죽인 다음에 불에 탈래? 그냥 불에 탈래? 잔잔을 끄는 끝까지 거부하고 산채로 불에 타서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뭐 교회 일요일마다 다녀? 어떡할래요? 불에 타서 죽은 다음에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래요? 아니면 고통을 입고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질래? 어떡하겠어? 응? 네? 개종 하겠어? 어떡하겠어? 개종할래? 안 할래요? 자, 그래서 3분의 1은 개종하고 죽고 3분의 1은 불에 타서 죽고 보통 불에 타서 죽습니다. 죽이는 것도 장작을 두 가지로 되었어요. 장작이 빨리 타는 장작, 천천히 타는 장작, 천천히 타는 거예요. 한번 바짝 말려놓은 장작을 태우면 사람이 빨리 타고 금방 죽는데 툭하게 말려놓지 않으면 오래 탄대요. 장작을 주는 게 사람의 계질에 따라서 천천히 태워주거나 쥐포 오징어 태우듯이 확 빨리 태워주거나. 자, 끔찍하겠죠? 자, 여기까지. 유대인 추방이 여러분들 어떤 결과를 알았는지 보고요. 하급 비종, 최하급 비종이 이달고라는 사람이 영어로 치면 바로 있죠. 남자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최하위 비율자 동시에 스페인에서 가장 귀족층에 숫자가 많았고 중산층이에요. 이들이 무어를 지낼 때 새를 놓고 먹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무어를 추방하면서
스페인 집권을 또 한 번 유대인 추방으로 집권을 생각했는데 이 추방으로 완전히 해를 줄 사람들이 없어서 공동주택들 있죠. 그 다음에 스페인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 산지 로마 시대부터 전통의 성사치대 아파트를 해서 그 아파트가 텅텅텅텅텅 비어요. 좀 이따 이건 중상층이 몰라고요. 신기독층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신기독층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15세기 1492년에 이전에 개종한 유대인들 있죠? 기독교로. 그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은 돈은 있었지만 귀족 타이틀이 없었는데 이 귀족 계급이 몰락을 하면서 이들이 귀족 타이틀에서 신귀족층으로 진입해요.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에요? 따라서 스페인에서 이때부터 이 돈키호테 같은 책에 보면 나오는데 항상 스페인 이때부터 나오는 사람이 가장 순수한 기독교인들은 평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평민들은 일반 하층민들은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결혼하지도 않았고 유대인 피가 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최상류층 왕을 포함해서 갈수록 그들의 몸속에는 유대인 피가 흐르고 또 많은 귀족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귀족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들이 앞장서서 누굴 탄압해요?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개종하는 걸 불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새로운 같은 유대인들이 새로운 이 사람들이 개종해서 들어온 걸 방치하면 스페인 일반 평민들이 더 반박할 거기 때문에 앞장서서 개종을 불허하고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장서서 이들을 탄압해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심지어 이사벨 여왕이 남편인 아라고니 페르난도 왕, 카톨릭 양왕 있죠? 유대인 추방을 명한 그 아라고니 왕이 몸속에도 유대인 추방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 가문 출신이에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수업시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패스트가 발생하면서 많은 노동주가 죽었고 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했죠. 귀족들은 생활이 화려해요. 항상 빚을 져.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빚을 지게 되면 엄청난 빚을 탕감할 방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기가 그 유대인 금융업자 가문의 부인을 아내로 맞으면 동시에 결혼해주는 대신에 결혼 시청금을 그 빚을 탕감해주거나 엄청난 빚을 들어와요. 상당수 공동 귀족들이 누구랑 결혼한다? 유대인과 아마문이 결혼했어요. 개종한 유대인 딸들과 성인들과. 아라고니 페르난도 왕의 어머니도 왕실 재력이 부족하고 유대인이 재력적인 소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했고. 그래서 스페인 카스티아 사람들이 아라고니 페르난도 용을 뭐라고 했냐면 카탈루니아 개새끼, 유대인 개새끼, 까르페 있습니다. 카스티아 사람들이 얼마나 아라고 사람을 싫은지 알겠죠? 또 아라고 사람은 얼마나 카스티아 사람을 싫어했겠어요. 또 스페인 사람이 얼마나 카스티아 사람들이 얼마나 카탈루니아 사람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또 오늘날까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카스티아 사람들을 싫어하겠어. 그렇죠? 아직까지 서로 싫어해요. 2008년도인가 카탈루니아 지역 있죠? 바르셀로나 그 지역에서 카스테아로 스페인어 쓰는 거를 금지시킨 법안을 그래서 통과시켰어요. 바르셀로나 가면은 카스티아, 스페인어하고 카탈라나 두 개로 공식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스페인어 공식 표기를 도로 표지판으로 금지시킨 법안이 통과되니까 이 카스티아에서 난리가 났어요. 신문, 내가 그때 스페인 있을 텐데 막 매일같이 신문에서 그걸 비판하고 툭하면 카스티아, 카탈루니아 지역 아직도 독립하는 거 의회에서 막 의결해버리죠. 실제로 독립은 안 하겠지만은 바스크도 그렇고 민족감정 굉장히 심하죠. 민족감정이 민족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아라곤 왕이 이사벨 여왕이 남편인 아라곤이 페르난도 왕이 이사벨 여왕이 먼저 죽어버리니까는 그 카스티아 왕위를 차지하려고 해요. 카스티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가 아니에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예전이 또 벌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할 얘기고요. 계급 변동. 스페인의 자기 부정. 스페인은 국토를 회복하자마자 아이러니가 스페인은 국토를 회복해요. 1492년에 국토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800년 동안 자기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싸웠던 이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하느님이 국가를 건설하는 것.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그 순간 이거를 추가해요. 자기를 이루었던 정체성의 한 부분을 파괴시켜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데올로기로 확립하는 순간에 자신이 뿌리였던 문화적인 뿌리 두 축이었던 이슬람과 유대를 추방해버려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모순을 하고요. 아메리카 정부도 똑같아요. 가자마자 레엔다 레그라고 해요. 검은 열쇠 철저하게 모든 인도 운동을 정말 철저하게 파괴해버려요. 마야인들 글자가 있었습니다. 마야 문명이 수수께끼 아직까지도 파헤치지 않고 있는데 그 모든 서적을 다 불태워버려요. 철저히 파헤치고 때려부시고 그러지만 않았어도 마야 문명의 수수께끼가 남지 않았습니다. 마야의 역사가 그대로 전해졌는데 그 모든 서적을 다 불태워버리고 철저하게 그냥 바스락바스락 가루 만들고 모든 공예품들을 전부 금은 공예품은 녹여가지고 스페인 등급을 보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파괴한 이후에 그 위에서 창조돼요. 스페인 문화적 특이성인데 이 반동 국가의 특징이에요. 처음에 외래 문명이나 외래 문화가 들어오면 철저히 부정해요. 철저히 탄압하고 철저히 투장해요. 스페인 처음에 로마에 들었을 때 어때요? 몇백 년 동안 투장했다고 그랬죠? 로마 역사상 어느 한 지역을 정복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적이 없어요. 반동 국가의 철저히 다양해요. 하지만 한번 그 문화에 적응하면은 원래의 문화보다 더 교조적으로 그 문화를 승리하고 따라요. 로마 식민지가 된다면 로마인보다 어때요? 더 철저하게 로마 정신을 고친다고 그랬죠? 로마 교황청 있는 이태리보다 스페인이 더 철저하게 카톨릭을 신봉하게 돼요. 타자와의 투쟁하고 한 번 포용한 다음에 철저하게 혼합해서 자기 걸 만든 다음에 인질해요. 그리고 그걸 한순간에 부정을 해버려요. 한꺼번에 부정. 이 정반 합의 영서. 이 변증법도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알 필요는 없고 이게 스페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국은 안 올 것 같았어요? 불교 들어올 때 철저하게 탄압이 심했어요. 기독교 들어올 때 탄압 심했죠. 공산주의를 가장 교조적으로 믿는 전 세계에서 북한밖에 없어요. 그렇게 공산주의를 열심히 탄압했던 것도 50년, 60년 한국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교회가 많은데 한국밖에 못 갔어요. 유럽 가도요. 스페인 가도 교회는 성당은 많은데 성당에는 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젊은 사람 없어요. 내가 가면 이상하게 생각해. 그리고 내가 보통 그 헌금한다고 5유로 지폐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 놀라서 쳐다봐. 대부분은 1유로도 안 되고 1유로 50센트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가서 5,000원 만 원만 내잖아.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보면 놀랄 일이죠. 자, 어쨌거나 넘어가고요. 정반함이 나왔다는데 패러다임 패러디 한 가지 참고로 할게요. 아까 그 시사 상식으로 알아봤어요. 중세 르네상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서양 지성사, 문화사, 유럽 미술사는 이 두 가지 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축을 알면은 여러분들 서양의 역사, 서구 역사, 서구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거예요. 아마 서울대는 미학과인데 고대는 미학과는 없지만 미학과가 없더라도 뭐 과학사를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미술사를 공부한다든지 서양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거기 대단히 사람들이 모를 텐데 서구는 중세 때는 뭘 중심 사회라고 했죠? 신 중심. 신은 이성이에요? 감성이에요? 신을 믿는 거는 감성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죠? 중세 다음에 르네상스는 뭐예요? 르네상스. 르네상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태어나는 뜻이에요. 르네상스. 다시 뭐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인간 중심의 사고를 다시. 그리스 로마는 철저히 이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은 이성을 판치는 사회예요. 르네상스, 중세는 신, 감성, 르네상스는 뭐예요? 이성. 인간 중심의 사회죠. 이게 시계추처럼 두 개를 펜듈럼이라고 시계추처럼 인류 역사는 이성, 감성에서 이성 중심 사회로 이성 중심에서 감성 중심 사회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한 가지 르네상스 전에 중세 때 항상 즐겨 그리던 르네상스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로마 가본 사람 보면 다빌성을 못했어요.
항상 조각가들이 중세 때나 르네상스 때나 조각가들, 미켈란젤로 포함해서 조각가들의 주된 모티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비드상, 다윗이죠. 다비드라고 하나? 한국에서 뭐라고 성경 다윗이요, 다비드예요. 네? 다윗? 내가 뭐 너머 스테너, 뭐 푸트카라, 불어 몇 가지가 짝꿍돼 있어가지고 그게 다비드 나오는지 다비드 나오는지 헷갈리는데, 자,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있죠. 물리쳤죠. 중세 때까지 다윗 싸움을 그리면 어떤 것이 포착을 하는 장면을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장면을 포착해요. 골리앗을 물리치면 어때요? 기쁨의 충만을 느끼죠? 그러면서 감사해요. 기쁨의 충만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느님이 은혜에 감사하는 표정을 포착해요. 큰 중심이죠? 르네상스에 제작된 다윗상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통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이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의 모습. 여러분들 누구랑 싸우러 나갈 때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어떻게 돼요? 비장하죠? 그 적을 이기겠다는 그 비장함으로 자유의지로 눈이 부글부글 타올라요. 바로 그 모습을 포착해요. 한 가지. 따라서 르네상스는 뭐를 중시하던 사회였냐?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신중심, 중세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뭐냐? 일종의 운명론이 좌우를 해요. 운명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 못하고 믿어요. 중세 때는 태어난 대로 농노면 농노, 모든 걸 순응하면 살아야 돼요. 귀족이면 귀족. 르네상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시작한 시대예요. 따라서 르네상스는 인간의 자유의지. 바로 이 르네상스가 발길 때 전 유럽에 바람을 분게 있었어요. 1521년 투옵션이 가차겠지만 에르난 코르테스가 불과 300명의 군인으로 300명이고 500명이 장수했는데, 페루가 300명, 멕시코가 500명이었으면 아니고 그 반대였었는데, 불과 300명에서 500명의 군대로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아스테카 제국을 점령하고 정복해요. 엄청난 양의 금과은을 발견해요. 그게 전 유럽으로 전해져요. 그러면서 멕시코를 정복한 에르난 코르테스는 르네상스 정신의 선구자로 전개되고 시작해요. 왜냐? 에르난 코르테스가 도착을 하니까 아프리카, 멕시코, 유카탄 반도 해변에 정복하려고 불과 몇백 명을 데리고 왔는데 적은 인구 1000만이 아닌 대세국이었고, 비면은 심장을 꺼내고 머리까지 벗겨서 죽이는 사람, 무신기한 사람들이야. 부하들이 겁나서 돌아가자고 하니까 에르난 코르테스가 어떻게 했냐? 배를 타고 온 배를 전부 불태워버려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남은 거는 던지면서 저거를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불과 몇백 명의 군인을 1000만이 넘는 제국을 무너뜨려요. 잡혔으면 살아있는 채 머리가죽이 벗겨지고 손톱 발톱이 뺏기고 팔다리가 벗겨진 다음에 등에 불을 붙여서 고문을 가한 다음에 심장을 꺼내 죽여요. 그랬을 텐데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세워놓고, 근데 정복을 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승리로 전 유럽에 가지고 르네상스 정신이 바로 때나부터 뭐예요? 르네상스 때 마키아벨리 군주론이죠. 그런 시기가 르네상스 시기였어요. 인간, 이성, 자유의지. 르네상스 다음에 오는 1500년대가 르네상스 16세기, 17세기, 1600년대는 무슨 시대예요? 바로크 시대예요. 펜들름으로 작용 반작용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바로크 시대 때는 무슨 시대가 와요? 또다시 신중심 사고. 바로크는 다시 신중심 사고가 지배한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바로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톨릭 성당이 경건한 교회 음악 있죠? 그게 다 바로크 시대 때 나왔습니다. 바로크 시대 때 교회 음악 있죠? 단조로운, 지금도 성당에서 부르는 그 교회 음악이 나온 이유가 르네상스 시대 때 오염된 인간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경건한 교회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바로크 시대는 신중심, 따라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다시 뭐예요? 신중심. 또 무슨 중심이에요? 자유의지가 중요시되는 시대가 아니죠? 그쵸? 또다시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였어요. 바로크 시대 때 나오는 화두가 있어요.
인생은 꿈이고, 인생은 예술이고, 인생은 연구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실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환상, 우주잖아요. 여러분들 시대는. 여러분들 실체는 어딘가에 있어요. 그 하느님이 세계예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여러분들 실체에 비춰진 허구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설치가 있어요, 없어요? 왜 공부 열심히 해? 허상 속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세계가 허구고 허상이고 환상이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지만 돈 벌지 마. 왜 돈 벌어? 그치? 허상이야. 결국은 그게 허상인 거 알고 모든 게 의미 없다는 걸 더더는 걸 깨닫고 빨리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한테 의지해서 그걸 깨달은 다음에 하느님이 나를 돌아가면 돼요. 죽은 다음에. 죽는 것만이 진심이 환상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크의 세계, 메타포로야. 메타포로. 자기들을 공부하지 마. 뭐 공부해. 그렇잖아. 뭐 취업해봤자 잘못하면 영퇴당하고 이사, 상무, 정부 돼봤자 또 잘릴 거고 또 100명 취업하면 국내 생활까지 연구 가는데 그렇잖아. 뭐 이렇게 아무가고 살아. 그쵸? 빨리 깨라고 결혼 뭐하러 해. 그쵸? 결혼하면 고통받을 텐데 수원에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바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뭐 내 친구는 돈이 많아서 뭐 돈을 찾고 다니는데 어려운 건 필요 없어요. 나 현상이니까. 한글을 믿으면 돼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시대는 또 다시 뭐예요? 한글이 아까랑 있죠? 바로 그 다음에 1700년은 뭐예요? 신고전주의. 신고전주의 또 다시 무슨 사회예요? 인간이 이성을 중시하는 사회예요. 인간 이성. 그쵸? 인간 이성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신고전주의. 1700년대. 그러면 18세기 넘어가서 19세기, 1800년대, 19세기 들어가면 신고전주의 다시 뭐가 올까요? 낭만주의죠. 낭만주의. 사람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인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어? 여러분들 사람 해봤어? 사람 가슴이 아프지. 그치, 아프지. 그 여자 보고 막 죽을 것 같지. 헤어져 하면. 그 인간 이성으로 조절이 돼. 사람 해봤어? 해봤어요, 사람? 사람 해봤어? 아직 안 해봤어? 자, 나도 지금 그렇지만 사랑에 몇 번 빠져봤어요. 20대 때. 헤어지면 죽을 것 같고, 결국 지나면 다 간절히 장난이야. 지금 지나면 내가 왜 그랬나 싶어요. 그때는 정말 별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그치, 저랑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 지나가.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그냥 잊고 따뜻하면 저절로 시간이 약이야. 그 얘기는 인간 이성이 기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르네상스 감성주의 시대죠. 낭만주의. 자, 낭만주의 다음에 또 뭐가 와요? 사실주의가 오죠. 뭐예요? 인간 이성. 그렇죠? 사실주의가 발달한 게 뭐예요? 자연주의. 그래서 감성과 이성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이고, 현대는 무슨 시대예요? 그건 시대예요. 인간이 이성이 아니라, 인간 이성은 지금 파크테스가 우리가 이성시에 살고 있나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일단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게 나오는 건데, 패러다임과 패러디였어요. 지금 뭐, 유공대 학생들 뭐, 물리학과나, 물리학과 학생 있어요? 물리학과. 패러다임,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 물리학자 가르치는 어디서 가르치죠? 자, 이 토마스 쿤 이 책이 과학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까지 전반적으로 혁명적인 한 거라는 게 반드시 한 세기 패러다임이 있으면 그 패러다임이 깨지고 패러디가 되는 거예요. 그 패러디가 등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디 패러다임이 나온다는 거고, 중세는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중세의 패러다임이 깨질 때 그 시기가 패러디 시대고, 패러디가 발전되면 그 패러다임이 되는 바로크 시대가 진행되면 깨지면서 새로운 패러디 시기하고, 패러디가 나오면 또다시 새로운 패러다임. 이게 뭐예요? 신고전주의. 왔다 갔다 한다는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은 한 가지, 인류 역사상 제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위대한 문학 작품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깨지고 새로운 패러디가 등장할 때 나타났어요. 지금 21세기 현재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깨지면서 혼란 시기예요. 패러디 시기예요. 패러디 시기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은 희화화,
조롱, 조소 이런 게 가장 현상입니다. 그런 거 비웃는 거, 동키호테 나타난 건 르네상스에서 바로 그 넘어가는 시기 보시죠. 테러지 시기에 모든 거 비꼬고 중세에서 르네상스 시기에 넘어가는 그 테러지 같은 게 책에 나온 셀레스티나 역사 책이 나왔죠. 저는 아까 루디와 줄리엣의 테러지가 된 뭐 등등 그런 작품들이 나옵니다. 정반합의 영속이란 건 뭐냐? 한 가지 얘기하면은 내가 핸드폰이 있어요. 얼마 전에 샀어? 얼마 전에 샀어? 어? 기억 안 나? 부여도 되겠지? 내가 이거를 해서 건전을 깨요. 핸드폰을 깬다는 건 내가 핸드폰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핸드폰을 부정했어. 그럼 핸드폰을 부정하면 핸드폰이 아니라 핸드폰이 파편이죠? 수학에서 여러분들 잘했어? 수학 만점 받은 사람 수학 만점 받았어? 응? 잘했어? 요새 뭐 고대가 갑자기 수학 수능이 수야 그랬어도 그런 정도 되나 보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문제를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자 A를 부정하면은 A를 부정하면 뭐가 돼? A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A 다시가 되죠. 그쵸? A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A 다시가 되죠? A 다시예요. 핸드폰을 부셨어. 핸드폰이 부순 걸 내가 너무 아까워서 본드를 막 붙여. 자, A 다시를 다시 부정하면 뭐가 돼요? 수학에서는 A가 되죠? 하지만 수학이 아닌 우리 실생활에서 핸드폰을 던져서 부정해요. 부셨죠? 핸드폰을 부신 파편을 다시 본드를 붙여가지고 하면 핸드폰에 다시 원래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수학에서 A 다시 부정은 다시 A가 되지만 우리 그 가해 생산을 할 때는 철학에서는 가해관에서 A 다시 부정은 다시 A가 된다 그러면 A 다시가 된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반합이에요. 정반합, 병진법적 배점. 해겔의 뭐 변증법 나오죠? 해겔의 변증법과 포일의 바의 유물을 합친 게 뭐냐면 막스의 칼 막스의 변증법의 유물론인데 어쨌거나 그것까지 알 필요도 없고 정은 뭐예요? A예요. 단은 뭐예요? 테시스, 안티테시스, 신테시스. 뭐예요? A 다시. 부정은 다시 뭐예요? A가 아니라 신테시스. A 다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세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르네상스 부정하면 다시 뭐예요? A 다시는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크로 돌아간다는 거죠. 중세 감성 중심 사회에서 그걸 부정하면 이성 중심의 르네상스 오지만 이걸 또다시 부정하면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게 새롭게 변증법들을 발전해서 바로크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해겔은 우선주지 않았어요. 단지 인류 역사를 관념인조 변증법으로 한 거고 이걸 많이 써요. 참고하세요. 논술문제를 했었는데 그래서 논술문제 잘못해 나올 텐데 논술 안 봤어? 논술 안 봐요? 논술 안 봤어? 이사의 대학 논술에 형님 뭐 대충 받은 거 대충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치? 자 이건 여러분들 그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시험 내고 안 내요. 그냥 시사 상식으로 알아두면은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나중에 기억하고 있으면 뭐 도움이 될 때도 있을 거고. 자, 이거 PPT 넘어가는 게 또 어디 갔지? 내가 불편이라 어디인지. PPT 어디 갔죠? PPT 넘어가는 거 포인터 누군가 그러면 그걸 깜빡깜빡하고 사람 이름도 잊어먹고 더운 걸 춥다고 말하고 추운 걸 덥다고 말하고 헷갈려요. 내가 그걸 얘기했더니 그냥 모임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 몇 번 나에서 얘기했더니 쳐다보더니 그거는 치매가 아니라 나이 들면 다 못해. 점점 더 비애가 느끼고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식 사고방식 할까 이러고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앵글로색슨과 라틴 아메리카의 사고방식 차이가 하나.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오늘 일은 내일 생각하고 내일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햇세라세라 대대로 되고 인생을 쓰더라. 이건 뭐해? 안 돼? 또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해? 너 시험 잘 보면 뭐해? 그렇지 않아? 이 과정 뭐 할 건데? 뭐 취업 좋은데 하고 하면 뭐 할 건데? 어차피 인생은 고통인데, 그렇죠? 자,
스페인의 딜레마, 이것도 몇 번 한 건데 보면 되세요. 그 스페인 딜레마가 스페인 동국과 라틴과 똑같은 딜레마에 근접해요. 관용이냐 불가용이냐, 다시 말해서 이교도를 용인할 건지 안 할 건지, 피의 순수성이냐 혼혈이냐, 유대인들과 피해를 합쳤지만 그러면서도 순수성을 외치고 메스티소, 인디오들을 엄청나게 강간해서 메스티소 피해 혼혈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피해 순수성을 지키고 싶고, 혼혈이냐 순수냐, 중앙 집권이냐 분권이냐, 중앙 분권, 중세 봉건 영주주로 중앙 집권과 분권이 대립하죠. 결국 스페인은 뭐가 이겨요? 중앙 집권 국가가 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까우디오가 넘어갔죠. 중세 도시 민주 정통이냐, 전대적인 권력이냐, 전통이냐, 변화냐, 이 모든 두 가지 가치가 중세를 거치면서 1490년까지 스페인은 어떻게 돼요? 현재가 되었어요. 카오스, 모순된 국민성. 이 모순된 국민성이란 거는, 혜진아 좀 해줄래? 혜진아. 넘어갔어. 모순된 국민성. 이 두 가지 가치, 빛과 그림자, 그쵸? 현실과 환상, 거짓과 진실, 이 모든 게 합쳐져요. 수많은 침입을 거치면서 이겨나가고 우려하면서 이 모순된 국민성은, 아니, PPT. 이해하지 못하면은 됐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뽕기스도 강력한 전쟁하고 확립했죠. 중앙과 지방의 충돌이 지속돼요. 반발해요. 결국 효과적으로 이 모든 반란을 다 통일하는데 언어적인 통일은 아직까지 스페인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로 순방어가 틀려요. 그리고 다른 유럽보다 다른 절대 정권을 더 강력하게 시민계획이 성장하지 않다 보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스페인은 18세기, 19세기까지도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왕권이 강력하다. 국가의 발전을 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카스티아 사회의 구성원들은 항상 일정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이교도를 추방하는 전투 과정에서 LC도 봤죠? 낮에는 농사 짓고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될 수 있게 군대, 소대, 중대, 연대 이런 체제가 이미 이때 구성되어 있고, 카스티아의 귀족 비율이 월등히 다른 유럽보다 높았어요. 다른 유럽은 귀족 비율이 1% 내였었는데 스페인은 무려 10명 중에 1명, 10%가 무정화된 기사였어요. 1492년 전쟁이 끝났어요. 이 남아도는 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수는 종교재판을 통해서 이들을 탄압하고 죽여요. 종교재판 이름으로. 두 번째는 이들이 어때요? 전체 유럽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바로 이 남아도는 군사력이 나치 아메리카를 정복하게 되죠. 스페인은 1492년 이후에 무적 함대가 폐기할 때까지 영국의 엘리자스 왕한테 단 한 차례의 전쟁도 지지 않아요. 전체 유럽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여서 향후 거의 한 100년 가까이, 한 8, 90년 동안 단 한 번의 전쟁도 지지 않는 그야말로 초인류 국가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겉은 초인류 국가였는데 내부에서는 어때요? 산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골마 터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순식간에 100년 뒤에 무너져요. 자, 여기까지고요. 수세기 동안 바로 이런 이분적인 소거가 스페인 또한 라틴 아메리카가 이분되고 투쟁하게 되는 원인제고요. 정반합이 변집법이 전개하는데, 이건 뭐냐면 타자와 투쟁해요. 타자를 포용하고 타자와 혼합해서 타자를 인정하고 동시에 또다시 타자를 부정해버려요. 이게 스페인뿐만 아니라, 스페인은 어때요? 타자를 부정했다, 이교를 받아들이고 혼합했다, 이교를 하나에 같이 분명했다, 순식간에 부정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아스테카 잉카들을 부정했다, 그들과 혼용을 하면서 또 부정하는 게 반복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런 현상들이 바로 스페인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모순된 기술성, 빛과 그림자 두 가지 가치가 공존되고 부정하고 탄압하고 받아들이는 게 오늘날까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반복되고, 이 과정을 보면 오늘날의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게 마지막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게 뭐냐면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책을 보도록 하세요. 책에 보면 이 책에서 1부, 2부 있죠? 1부, 2부를 끝마친 거예요. 1부, 2부 끝마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거 끝나고
이 저자이죠. 칼로스 펜테스라는 이 사람이 직접 이 책 1부, 2부를 설명하는 내용이 DVD를 만들어냈어요. 거의 한 40분이라는데 다음 시간에 보고 있는 자막은 없어요. 여러분들 기록을 이런데 뭐.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IBT 만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던데.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왜 수고했어요?